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재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38번째 원자 번호 38번 스트론튬입니다. 왠지 강해지는 듯한 이름과 더불어 가장 위험한 방사성 피폭의 요인으로도 여겨지는 스트론튬. 하지만 모두 인간이 자초한 사실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스트론튬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스트론튬은 스트론티안이라는 지역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스트론티안은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 협의회 지역 내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납 광산이 유명했는데 새로운 광석이 발견되며 스트론튬이 세상에 드러나는 일로 연결됩니다. 스트론티아나이트는 지금도 스트론튬을 생산할 수 있는 광석 중 하나로 취급됩니다. 주된 성분은 탄산 스트론튬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조성의 화합물이며 고순도 결정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흡사, 수정과 유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습니다. 스트론티아나이트와 같은 스트론튬 함유 광물은 공통적으로 특별한 성질을 갖습니다. 백색광에서는 유백색의 광석 형태를 갖지만 다양한 파장의 자외선에 의해 형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단파장 자외선인 254나노미터에서는 푸른빛의 형광을 보이며 자외선 광원을 끈 이후에도 발광이 지속되는 인광을 청록색으로 선명하게 나타냅니다. 조금 더 긴 파장인 365나노미터의 자외선에서는 조금 더 깊은 푸른색의 형광을 보이고 마찬가지로 연두색의 인광을 나타냅니다. 스트론튬 광석의 형광과 인광 효과는 이후 살펴볼 야광 도료의 개발에 스트론튬을 최고의 재료로 등장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스트론튬의 첫 발견은 두 명의 화학자에게서 시작됩니다. 아데어 크로퍼드는 북아일랜드 출신 의사이자 화학자로 바륨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크로퍼드는 동료였던 스코틀랜드의 화학자이자 군의관 윌리엄 크룩셴크와 함께 스트론티안에서 발견된 광석이 겉보기로는 황화 바륨 광석인 중정석과 유사하지만 무언가 다르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중정석은 바륨 공급원으로 고대부터 사용되어 온 유용한 물질이었던 만큼 이로부터 흔히 바륨을 추출해 사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녹색을 갖는 바륨의 불꽃 반응색과는 다른 붉은 빛이 스트론티안 광석으로부터 확인되었고 바륨과는 다른 하지만 같은 족에 속한 만큼 유사한 화학적 특성을 갖는 새로운 원소의 존재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스트론튬을 금속 상태로 분리하는 데 성공한 것은 다시금 등장하는 전기화학을 통한 원소 분리의 선구자 험프리 데이비경입니다. 데이비경은 1808년 염화 스트론튬과 산화수은을 함유한 혼합물을 전기분해해서 이 미지의 원소를 분리한 후 왕립화학회에 보고하며 스트론튬이라는 이름까지 제안합니다. 스트론튬의 생산은 두 가지 광석을 재료로 사용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스트론튬 발견의 시작점이자 탄산 스트론튬으로 이루어진 스트론티아나이트이며 조금 더 중정석과 유사한 외견을 갖고 아름다운 결정 구조를 보이는 두 번째 광석은 황산 스트론튬인 셀레스틴입니다. 여느 금속 추출 과정처럼 셀레스틴은 먼저 분쇄된 후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다른 물질들과 혼합됩니다. 첫 최종 물질은 산화 스트론튬인데 이를 얻는 과정까지는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탄산소듐과 물을 넣은 후 계속해서 분쇄해 탄산 스트론튬을 얻을 수 있으며 스트론티아나이트를 사용한다면 바로 이 단계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셀레스틴이 스트론튬 생산의 주재료가 된 것은 더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광석이기 때문이겠죠. 탄산 스트론튬은 탄소 환원 조건에서 가열을 통해 산화 스트론튬이 됩니다. 하지만 금속 상태 스트론튬을 얻는 데는 조금 의외의 비싼 재료가 추가됩니다. 생산에 초대량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환경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던 알루미늄 금속을 환원제로 넣어 스트론튬이 분리되기 때문이죠. 환원 반응에서 생성된 스트론튬은 기체 상태로 방출됩니다. 이 스트론튬 증기는 냉각 시스템을 통해 고체 금속으로 응축되어 얻어집니다. 그런데 스트론튬 금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부분의 금속은 은백색 혹은 은회색을 보이며 구리나 금을 비롯한 극소수의 금속만이 색상을 갖습니다. 하지만 혹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 스트론튬을 검색해 보신 적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위키피디아의 사진 자료를 통해 왠지 마른 새똥 같은 느낌의 더러운 스트론튬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진이 작게 나와 있어서 그럴 뿐 확대해 본다면 노란색의 유사한 광택을 갖는 금속 조각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론튬은 노란색을 갖는 특별한 금속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스트론튬 역시 은백색의 평범한 금속입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쉽게 표면 산화층을 만드는데 산화스트론튬이나 수산화스트론튬 방막이 금속 표면에 생기게 되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 노란색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론튬은 산소와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생산 과정에서도 마지막 증류 단계 시 반드시 진공 증류를 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트론튬의 성질, 바로 새빨간 불꽃 반응색입니다. 불꽃 반응색은 열 에너지에 의해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며 그 과정에서 빛과 상호작용해 특정한 색상을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자연스레 서로 다른 양성자 개수와 에너지 준위, 그리고 전자 개수를 갖는 원소들은 저마다 다른 특별한 불꽃 반응색을 갖거나 사람의 눈으로 구분되지 않을 뿐 적외선 등의 빛을 내고 있습니다. 스트론튬이 붉은색을 갖는 것은 원자의 전자 배치 중 최외곽에 해당하는 5s 오비탈에 채워진 두 개의 전자 중 하나가 5s5p로 전이하는 과정과 연관됩니다. 복잡한 도식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붉은색으로 보이는 에너지 간격은 바닥 상태로부터 5s5p의 트리플렛 p0 텀으로의 전이인 698.4나노미터와 5s5p의 트리플렛 p1 텀으로의 전이인 689.4나노미터입니다. 이처럼 정해져 있는 원자마다의 에너지 준위와 허용 전위는 단순한 불꽃 반응색을 관찰하기 위함 말고도 레이저와 같은 광학장치나 그 반응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첨단 연구 등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론튬의 불꽃 반응색, 즉 스트론튬이 타오를 때 관찰되는 붉은 색상의 불꽃은 가장 유명한 사용 분야 중 하나죠. 특별한 행사 등에서 쏘아올리는 불꽃놀이의 붉은색은 스트론튬이 만들어냅니다. 또한 영화 등에 등장하는 붉은 색상의 신호탄 역시 스트론튬입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레드스타라는 제품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명료한 붉은빛을 만들어내며 이를 카민 색상이라 부릅니다. 적색광을 방출하는 화약 제조법에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과 같은 분말 금속 연료, 질산 스트론튬과 과염소산염 산화제, 그리고 폴리염화 바이닐과 같은 탄소 기반 염소와 유기물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형을 연소시키면 밝은 붉은색 빛이 생성되는데 이는 일가 스트론튬 염화물의 생성에 의해 발생합니다. 스트론튬 클로라이드는 진한 붉은색 빛을 방출하는 물질이며 준안정 분자 방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낮은 온도에서는 기저 상태에서 안정적이지 않지만 고온 연소 과정에서는 역이 상태에서 안정적이어서 오히려 밝은 색상을 장시간 만들어낼 수 있죠. 하지만 염화 스트론튬류는 대기나 토양, 수질 등 환경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최근에는 리튬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기도 합니다. 분말 마그네슘과 헥사민을 연료로 나이트로셀룰로스, 에폭시 바인더 시스템, 그리고 산화제와 착색제 역할을 하는 리튬 기반 질산염을 사용하면 붉은 폭죽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스트론튬만큼의 붉은색은 아쉽죠. 그래서 수산화 스트론튬을 이용해 기존보다 더 붉고 밝은 색상을 만드는 섬광탄이 최근 보고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금속 원소 이야기에서는 배터리로 사용되는 예시가 자주 등장해왔습니다. 물론 주된 목적은 다양한 발전 방식에서 얻어지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원하는 순간 사용하기 위한 배터리입니다. 스트론튬 역시 배터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만 조금은 다릅니다. 바로 열을 저장하는 열 배터리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죠. 열 배터리라는 용어가 낯설 수 있지만 사용되는 곳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크레만데어 도나우의 지역 난방 축적 타워나 2017년 준공된 이탈리아 볼차노의 열 에너지 저장 타워가 대표적입니다. 열 배터리 시설이 늘어난 이유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70%의 에너지가 주택 난방과 온수이기에 열을 저장함으로 에너지 소모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화학 물질과 반응을 이용해 열을 저장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비가역적 방식은 손난로 속 철에 산화 반응이 열을 원하는 시점에 만들어내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가역적이고 충방전이 가능한 화학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열화학 물질과 기체 간의 가역적 화학 반응이 많이 사용되는데 에너지는 화학 결합으로 저장되며 이는 거대한 반응열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거 지역에서 사용하기에는 수증기가 안전하고 얻기 쉬운 만큼 탈수 반응과 같은 화학 반응으로 태양열 보일러 온도 이내의 양을 저장하거나 얻도록 설계합니다.
높은 효율을 갖는 최근의 물질은 이가, 염화, 스트론튬 수화물입니다. 수화물의 물 분자 개수 차이로부터 반응의 자발성이나 에너지의 이동이 나타나며 최소 0개부터 최대 6개까지의 물 분자와 수화물을 이룰 수 있어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열 저장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가루 형태로 상상되지만 실제로는 바늘 모양을 갖는 결정성 나노 구조임을 광학 현미경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이론적 예측들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 화합물상과 범위를 구분해 추산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2.4 플러스 마이너스 0.1 기가줄 퍼 세제곱미터의 높은 에너지 밀도가 확인되었고 화학적 분해 없이 최소 10사이클 동안 완전한 반복 열 충방전이 가능함이 입증됩니다. 무엇보다 현재 널리 쓰이는 열 충전 소재의 에너지 밀도보다 2배나 큰 용량을 갖기 때문에 스트론튬은 열 배터리가 되었습니다. 스트론튬을 불꽃놀이부터 배터리까지 여기저기 사용한다면 과연 인체에 대한 영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으로부터 방사성 동위원소가 유출되었다는 뉴스가 간혹 등장하며 세슘과 스트론튬을 가장 위험한 원소라 이야기하곤 하는데 인체에 유입되는 스트론튬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스트론튬은 생태계의 먹이사슬 순환을 통해 인체에 유입됩니다. 광석에서 녹아나온 스트론튬은 지하수에 녹아들어 식물에게 흡수됩니다. 이후 식물을 먹은 초식동물을 거쳐 인간에게 섭취되는데 스트론튬이 작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생체 반응을 나열한다면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당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개선하고 완화시키는 작용이 스트론튬의 역할입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개발된 스트론튬 화합물은 사진 속 제품에 쓰여 있듯 스트론튬 라넬레이트라는 문제입니다. 두 개의 스트론튬이 결합한 스트론튬 라넬레이트는 다양한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어 뼈 건강에 좋은 물질로 여겨집니다. 스트론튬의 작용을 이해하려면 스트론튬이 속한 주기율표에서의 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면 좋습니다. 바륨의 위에 있는 만큼 자연계에서 유사한 광석 형태로 발견될 수 있었고 칼슘의 바로 아래 위치한 것처럼 체내에서 골격 등을 이루는 칼슘과 유사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개의 스트론튬 이온이 라넬산이라는 킬레이트 작용을 할 수 있는 유기물에 결합되어 운반되는 형태죠. 라넬산 구조를 살펴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팔각형 고리가 두 개 형성되는지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론튬은 단순한 금속 원소인 만큼 라넬산이 아닌 다른 종류의 음이온들과 결합해 화합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탄산 스트론튬이나 황산 스트론튬, 염화 스트론튬, 질산 스트론튬 등 아무거나 스트론튬을 먹으면 안 될까요? 스트론튬 라넬레이트는 라넬산에 의해 스트론튬 전달과 효과가 높아진 것이며 다른 스트론튬염을 아무거나 먹는다고 같은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니 사탕처럼 스트론튬 금속을 뼈 보호한다고 빨아먹고 다니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스트론튬은 콜라겐에 결합할 수 있으며 이후 콜라겐 내부적으로 단단한 결합을 이루도록 하거나 콜라겐 사슬마다를 연결시켜 강하게 결합시킵니다. 심지어 뼈를 구성하는 인해질 구조에 결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트론튬 자체가 뼈를 강화하기도 하고 콜라겐과 뼈의 연결을 돕기도 합니다. 콜라겐은 근육과 지방, 뼈와 근육, 뼈와 인대 등 다른 종류의 생체 조직이 맞닿는 것을 돕고 결합시키는 물질인 만큼 스트론튬은 이 모든 과정을 돕는다고 할 수 있겠죠. 스트론튬에 대한 관심은 독특한 작용 기전으로 인해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뼈를 만드는 골모세포 기능을 촉진하고 칼슘 확보 등을 위해 뼈를 녹여 분해하는 파골세포 기능을 억제합니다. 이 작용 기전은 시험관 내 연구와 소동물 실험에서 확실하게 입증됩니다. 물론 대규모 임상 실험에서는 그리 크게 기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뼈에 축적되는 스트론튬이 골절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됩니다. 단순히 스트론튬이 뼈를 강하게 만드는 물질이라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스트론튬의 뼈 강화 효과를 확실히 체감하려면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뼈 건강에 좋은 물질들과 비교하면 간단합니다. 바로 비타민 D죠. 비타민 D 결핍은 뼈에 문제를 유발하며 우유를 먹고 태양광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다 이야기되는 것처럼 뼈, 우유, 비타민의 연관성이 명확합니다. 이는 비타민 D가 체내 칼슘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이며
다른 이름으로 칼시페롤이라 불리는 것만 보더라도 칼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비타민 D의 핵심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인체는 두 가지 종류의 비타민 D를 사용합니다. 비타민 D3인 콜레칼시페롤, 그리고 구조가 미세하게 다른 비타민 D2 에르고칼시페롤입니다. 과연 스트론튬과 비타민 D, 칼슘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관찰하기 위해 임상실험 피험자들에게 스트론튬 라넬레이트와 칼슘, 그리고 비타민 D 보충제를 제공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뼈 건강에 대해서도 스트론튬의 효과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드러났지만 의외로 연골 건강 측면에서 압도적인 재생 효과가 나타납니다. 체내 연골이 손상되거나 분해되면 배출되는 바이오마커의 소변 함량을 기준으로 추적한 결과 플라시보 실험군에 비해 스트론튬 라넬레이트는 확연한 연골 보호 효과를 보입니다. 특이하게도 보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연골 형성과 관련된 실험을 위해 세 가지 물질을 단독 혹은 혼합 투여해 연골 형성 속도를 마우스 모델을 통해 확인합니다. 염화리튬은 베타카테닌의 작용제로 연골 형성을 강하게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앞서 리튬 이야기에서 리튬이 우울증을 완화시키고 해리장애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 소개했지만 부작용이 있으니 바로 연골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XAX939는 베타카테닌 억제제로 연골 형성을 촉진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마지막은 스트론튬 라넬레이트입니다. 염화리튬 처리 시 연골 세포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외 두 경우에서는 확연한 세포 성장이 확인됩니다. 혼합 처리 시에도 스트론튬은 리튬의 작용을 이겨내고 연골 세포를 성장시켰고 베타카테닌 억제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는 명확한 효과가 드러납니다. 콜라겐 분해 시 배출되는 아미노산인 하이드록시프롤린 농도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관찰됩니다. 실제 동물의 연골을 관찰할 때도 스트론튬 라넬레이트 처리 조건에서 가장 명확한 변화가 확인되죠. 스트론튬이 심혈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허혈과 제관류에 대한 보호 효과로 대표됩니다. 허혈이란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특정 부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에너지 고갈과 조직 손상이며 제관류는 해당 부위에 다시 혈류가 흐르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회복이 촉진되어야 할 세포와 조직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제관류 손상이 발생하면 그 부위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가해지며 특히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과 같은 중증 환자에게서 치료 이후 나타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 과정들은 대부분 활성산소종과 같은 고반응성의 레디컬 물질들이 허혈 상태에서 생겨나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스트론튬이 허혈 제관류 손상을 방지합니다. 초기와 28일 후 경과 시점에서 심혈관 조직을 관찰했을 때 허혈 제관류가 발생한 경우 크게 손상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스트론튬 없이 고분자 물질만을 주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확인됩니다. 하지만 1%의 스트론튬이 사용된 경우에는 손상도가 확연히 덜한 것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스트론튬 라넬레이트의 작용으로 소개되었다면 그 외 다른 스트론튬 염들은 쓸모 없을까요? 앞서 예로 들었던 몇 가지 물질들만 나열해 본다 해도 우리는 각각의 쓰임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염화 스트론튬은 치아 민감도를 줄이는 치약이나 약으로 사용됩니다. 몇 가지 이실임 방지 치약을 살펴본다면 스트론튬 클로라이드라 주재료가 표기된 것을 볼 수 있죠. 이실임은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상아질 과민증이라 불립니다. 잇몸이 벗겨지거나 밀려나는 등 노출된 신경을 포함하는 상아질의 미세한 세관이 열이나 화학물질, 촉각 자극과 같은 외부 요인에 반응해 날카롭고 짧은 통증을 경험하게 합니다. 시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감각입니다. 이가 시리다 이야기하는 분이 나이 들어가며 갈수록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듯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상아질 과민증을 경험했거나 앓고 있습니다. 스트론튬의 사용은 1956년 25% 염화 스트론튬 용액이 이 시림을 제거한다는 효과가 논문으로 발표되며 시작됩니다. 상아질의 미세관 위에 장벽을 형성해 연약한 표면을 단단하고 매끄러운 구조로 변형해 보호하게 됩니다. 염화 스트론튬과 질산 스트론튬은 불꽃놀이 등에서 사용되는 붉은 색상을 만드는 물질로 대표됩니다. 그렇다면 스트론튬 제조의 원료였던 탄산 스트론튬과 황산 스트론튬은 어떨까요? 황산 스트론튬은 석유 시추 시 사용되는 고밀도 유체인
드릴링 머드로 사용되곤 합니다. 물론 더 무거운 바륨이 선호되지만 시추 시 지층의 수분 함량이나 여러 조건을 고려해 혼합되거나 별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탄산 스트론튬은 과거 음극성관 디스플레이에 페라이트 유리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X선을 차단하고 화면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브라운관 TV라 불리던 당시의 제품들에게는 필수적이었습니다. 탄산 스트론튬은 지금도 유리 제조에 사용됩니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액정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특수 유리 소재 첨가제로 말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우리 눈과 가장 가까운 곳에 스트론튬이 위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예상하지 못했을 스트론튬의 사용 분야는 바로 설탕 제조입니다. 과거 흔히 사용되던 설탕 생산 방식으로 당밀의 제조 후 정제를 통해 설탕을 뽑아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스트론티안 공정이라 부르는데 이름에 이미 답이 쓰여 있죠. 탄산 스트론튬은 증기와 만나 탄소 조건에서 반응해 수산화 스트론튬을 형성합니다. 고온의 당밀 용액에서 수산화 스트론튬은 가용성 당과 반응해 용해도가 낮은 스트론튬 당류를 형성합니다. 침전물 형태이기 때문에 여과를 통해 분리될 수 있죠. 앞선 소성 과정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당산염 용액에 통과시켜 당을 분해하고 스트론튬 탄산염을 재형성한 후 여과에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용액을 증발시켜 당밀로부터 설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스트론튬은 촉매로 사용되어 당밀에서 설탕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제는 많이는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지만 여전히 설탕 생산 시 불순물 제거가 필요한 경우 수산화 스트론튬을 첨가해 정제해내곤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정제당에 사용될 수 있는 공정 중 하나이자 스트론튬의 흥미로운 사용 분야죠. 그 외 몇 종류 염의 사용 분야만 간략히 요약한다면 플로리나 스트론튬은 높은 투명도와 낮은 굴절률을 갖는 결정을 만들기 때문에 광학 코팅이나 레이저용 크리스탈 제조에 사용됩니다. 수산화 스트론튬은 스트론티안 공정에 등장했듯 설탕 정제 과정에서 불순물 제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강염기성 물질이어서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는 경우에도 간혹 사용되지만 그 목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비싸겠죠. 또 다른 예로 인산 스트론튬은 세라믹과 뼈 이식 재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칼슘을 대신해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에 도입되는 쪽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상만큼은 아니지만 뼈 자체를 강화해 인간이 유사울버린 정도로 될 수 있으면 재밌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 운전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시야가 좁고 물체 분간이 어렵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어딘가로 굴러떨어지는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선만 선명하게 표시된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낮 동안 흡수한 빛을 통해 오랜 시간 밤에 밝게 빛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편리할 것이고 우리는 흔히 이를 야광이라 부르곤 합니다. 자외선을 쪼이면 빛을 내고 그 후에도 오랜 시간 인광을 낼 수 있다고 소개했던 스트론티아나이트와 같은 광석을 생각한다면 스트론튬 고체 결정 화합물 중 특별한 효과를 갖는 것을 발굴해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트론튬 알루미네이트입니다. 평소에는 백색의 분말이지만 자외선을 받으면 푸르게 빛을 낼 수 있고 이후 자외선이 제거되어도 오랜 시간 푸른 빛을 방출합니다. 스트론튬 알루미네이트는 현재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인광 물질 중 가장 밝으며 심지어 가장 오래 지속되는 물질입니다. 하나의 스트론튬 원자가 2개의 알루미늄 그리고 4개의 산소와 결합한 간단한 화학 구조를 갖는 물질입니다. 푸른 야광을 내는 페인트나 별 모양 장식품 등 많은 제품들이 스트론튬 알루미네이트를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야외 도로 차선을 일반적인 야광 도료로 칠한다면 빗물에 씻겨나가거나 내구성이 낮을 수 있는데 스트론튬 알루미네이트는 2000도 고온까지 문제없이 견딜 수 있고 시멘트 등 각종 물질과도 혼합 가능합니다. 내구성을 고려했을 때 스트론튬 알루미네이트 시멘트는 핵 폐기물 장기 보관용 물질 후보로도 언급되곤 합니다. 간혹 유로듐과 같은 란타넘족 원소를 도핑한다면 색상이나 방출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녹색은 가장 밝은 빛을 만들 수 있으며 청록색은 가장 긴 발광 시간이 됩니다. 재사용 가능하고 무독성인 야광봉은 유기물과 레디컬 반응이 아닌 스트론튬 알루미네이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금속이 2개의 평면 형태의 방향족 유기분자 사이에 겹쳐진 모양을 샌드위치 화합물이라 부릅니다.
페로센이라는 처리함유된 물질이 최초의 샌드위치 화합물로 등장했고, 이제는 금속의 종류나 유기물의 형태를 바꿔가며 다채로운 메탈로센들이 합성됩니다. 그중 가장 독특한 분자를 만드는데 스트론튬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스트론튬과 사마륨, 유로튬을 금속 원소로 각각 사용하고 팔각형 고리 구조를 이용해 사이클로센이라는 구조를 탄생시켰습니다. 구조 자체도 상상만으로 존재했을 뿐 최근 새롭게 처음 합성된 것이며, F오비탈에 존재하는 란타넘족 원소인 사마륨이나 유로튬과 달리 전이금속도 아닌 전형 원소인 스트론튬이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일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한다면 스트론튬과 유로튬, 사마륨은 모두 이가 양이온 상태에서 1.25부터 1.27 옹스트롬의 비슷한 이온 반지름을 갖습니다. 금속 이온이 균등하게 배열되며 안정한 주기 구조 형성이 이로부터 가능해집니다. 또한 새 금속과 리간드 간의 결합은 주로 이온성 결합으로 이가 금속 특성에 의해 형성됩니다. 공유결합 성분이 크지 않아 고리 내 금속 이온 간 전자 간 반발이 적고 구조를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죠. 일반적인 전이금속은 작은 반지름이나 높은 공유결합 성향으로 구조를 만들기 어렵지만, 스트론튬은 리간드 부피 수용이 가능한 크기를 갖습니다. 무엇보다 금속 리간드 금속 각도가 약 160에서 163도로 굴절되어야 하는데 스트론튬에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D오비탈의 존재로 전이금속의 특별함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D오비탈을 사용하지 않는 스트론튬은 그보다 특별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셈입니다. 스트론튬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분되는 이족의 네 번째 원소로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다음 위치에 존재합니다. 원자번호 38번 스트론튬은 38개의 양성자로 이루어지며 원자 핵의 중성자는 50개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로부터 형성되는 스트론튬 동위원소 스트론튬 88은 82.58%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 뒤를 이어 세 가지 안정한 스트론튬 원자핵이 알려져 있는데 7.0%의 스트론튬 87, 9.86%의 스트론튬 86, 그리고 0.56%의 스트론튬 84입니다. 이들 중 안정하지만 불안정한 동위원소로 스트론튬 87이 있습니다. 반감기가 우주 나이의 3배 이상인 약 488억 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위험한 방사성 동위원소는 어떤 것일까요?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스트론튬 동위원소는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 인간에게 유입된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원소들입니다. 스트론튬 90는 28.79년의 반감기와 함께 0.546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붕괴 에너지를 갖는 베타 붕괴를 겪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지는 물질은 이트리움 90입니다. 이트리움 90는 더욱 빠르고 강력한 붕괴를 일으키는데 단 64시간의 반감기와 더불어 2.28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붕괴 에너지를 갖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르코늄 90가 형성되어 안정한 핵을 만들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는 이미 너무나 치명적이죠. 원자폭탄 실험과 원자력 발전소 운영으로부터 스트론튬 90는 세상에 퍼졌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스트론튬을 칼슘과 유사한 뼈 탐색자라 소개했던 것처럼 체내에 섭취되면 배출되는 약 70에서 80%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뼈와 골수에 축적됩니다. 뼈에 축적된 스트론튬은 고람과 더불어 근처 조직과 장기에 암을 유발하고 백혈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입된 스트론튬의 제거 방식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식물에 풍부한 천연 화합물인 피트산, 즉 마이오 이노시톨 헥사키스 포스페이트는 다른 여러 금속 양이온과 우수한 결합이 가능합니다. 피트산에 아연을 결합시킨 복합체는 인체에서 방사성 세슘과 스트론튬의 배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되기도 했으니 매우 위험하지만 언제나 해결책은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고위험 방사성 동위원소인 스트론튬 90가 아무런 가치 없는 것까진 아닙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배터리라 불리는 초장기 구동 에너지원에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한 표현으로는 핵전지입니다. 열전대 배열을 사용해서 방사성 물질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열을 재백 효과에 의해 전기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구동이 필요한 부품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모되거나 오작동할 위험이 없어 장기간 원격 구동이 가능합니다. 우주 공간과 같은 곳에서 사용하기 최적화되어 있어
탐사선에 탑재되는 에너지원이기도 하며 과거 구소련 시절에는 등대와 같이 장기 구동이 필요하지만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곳에서 베타M이라는 품명으로 스트론튬 핵 배터리가 사용되곤 했습니다. 원소가 우주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어떤 원소가 생겨났을지는 여전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수소부터 헬륨을 거쳐 가벼운 원소들이 핵융합을 통해 형성되지만 이 방식으로는 모든 원소들, 그것도 매우 크고 무거운 중원소의 형성까지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초신성의 폭발을 비롯해 거대하고 강력한 우주적 사건들이 중원소를 만들어내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안정한 철을 시작점으로 삼은 S 프로세스와 P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원소가 형성되는 물리적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원소를 만든 과정의 대부분이 항성이나 초신성 폭발 등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율표에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든 빠른 중성자 포획이라고 알려진 마지막 미발견 과정의 위치를 알지 못했죠. 먼저 느린 중성자 포획인 S 프로세스는 철보다 무거운 원자핵의 절반가량을 생성합니다. S 프로세스에서 시드 핵은 중성자 포획을 겪어 원자량이 1 더 높은 동위원소를 형성합니다. 새로운 동위원소가 안정하다면 계속된 질량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지만 불안정하다면 베타 붕괴가 발생하여 다음 원자 번호의 원소가 생성됩니다. 이 방사성 붕괴가 발생하여 다른 중성자가 포획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의미에서 이 과정은 느리다는 S 프로세스라 불립니다. 빠른 R 프로세스는 철보다 무거운 원자핵의 나머지 절반을 생성하는 핵 반응의 집합입니다. 이 외에도 P 프로세스도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열핵목이 폭발해서 제한된 R 프로세스와 같은 중성자 포획 사건이 조금이지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핵목이 낙진해서 아인슈타인륨과 페르뮴이 발견될 수 있었죠. 스트론튬은 800나노미터의 관측 파장을 중심으로 400나노미터보다 짧은 파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를 청색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스트론튬이 일반적으로 S 프로세스 원소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주의 풍부도의 약 30%만이 R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킬로노바 시뮬레이션에서는 스트론튬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더 큰 규모에서는 R 프로세스 원소 중 하나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스펙트럼 영역에서 가장 강한 흡수 특성을 보여 분간에 용이합니다. 관찰된 신호들로부터 중성자별 병합에서 스트론튬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의 발견과 함께 최근에는 하이퍼노바에서도 스트론튬 R 프로세스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몇몇 원소는 원자시계의 핵심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일 이온을 기반으로 하는 광학시계죠. 단일 이온을 기반으로 하는 광학시계는 모든 주파수 표준의 가장 낮은 체계적 불확실성을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원자시계 등에서 보여지는 복잡한 장치와 다채로운 레이저 광선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시간 노출 시간을 사용하고 각 레이저를 더 잘 보이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촬영한 여러 사진을 하나로 합성해서 만들어집니다. 여하튼 현재 국제적인 시간 단위의 정의는 세슘 기반 원자시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스트론튬 시계의 정밀도는 세슘보다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단일 이온이 아닌 다중 원자 격자 시계 방식으로 스트론튬 시계가 처음 탄생했습니다. 이제껏 다중 원자 격자 시계는 포획 이온 시계에 비해 측정의 정밀도만을 본다면 뛰어나지만 정확도는 16배나 떨어졌습니다. 중앙의 붉은 공간에 스트론튬 87 원자 수천 개가 갇혀 있으며 녹색 화살표로 표기된 주위 검출기로 이를 분간합니다. 스트론튬 시계는 단일 이온 기반 원자 시계보다 우수했으며 측정 시간의 정확도도 뛰어납니다. 레이저와 원자의 상호작용은 움직임의 유발이 아닌 정지와 고정, 그리고 냉각에서 더 흥미롭게 몇 차례 이야기됐죠. 자기광학 트래핑이라는 레이저 냉각 및 격리 공정은 지난 세대의 원자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흔한 기술이었지만 단일 원자 수준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구형의 작은 원자가 아닌 방향성과 차원이 증가된 분자의 경우 복잡한 진동과 회전은 이런 트래핑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성공한 직접 냉각을 통한 가장 차가운 고정된 분자가 있습니다. 자기광학 트래핑을 위한 레이저가 사용되는데 무려 12개의 레이저를 사용하며
각 레이저는 소수점 9제자리까지 파장을 정확하게 제어합니다. 레이저로부터 속도가 느려진 분자는 제어된 자기장 속으로 들어가고 반대편 레이저 빔이 자기장 중심을 통과하며 3개의 수직축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 순간 분자가 갇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제어된 물질은 섬광탄에 사용된다던 일가 염화 스트론튬 분자입니다. 분자 냉각의 결과로 절대 영도에 매우 가까운 0.0025 켈빈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질을 차갑게 냉각하고 고정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이 발견은 정밀 측정 및 양자 시뮬레이션부터 초저온 화학 및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추가 실험의 문을 열어준 기술입니다. 이처럼 작은 세상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겠죠. 빛을 사용해 미생물과 그 이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든 광학 현미경을 시작으로 형광 이미지 분석과 심도별 분석이 가능한 공초점 현미경으로 발전합니다. 딱 봐도 더 비싸 보이죠. 세포보다 훨씬 작은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가시광선 빛을 포기하고 전자를 빛처럼 사용해야만 합니다. 물체에 부딪혀 산란되는 전자를 검출해 이미지를 만드는 주사 전자 현미경은 종종 보이는 곤충이나 생명체의 확대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합니다. 나노세계 분석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투과 전자 현미경은 전자를 이용한 물체의 투과로부터 맺히는 상을 분석하며 원자들의 배열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체와 같이 단단히 고정된 경우에만 분석이 가능하며 작고 가볍고 관측이 곧 불확실성을 만들게 되는 기체 단일 원자 등에는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양자가스 현미경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양자가스 현미경은 양자가스의 개별 원자 위치나 형태를 이미징할 수 있는 분석 기술입니다. 지금까지의 양자가스 현미경은 리튬이나 소듐, 포타슘과 같은 알칼리 금속 원자에 의존했습니다. 스트론튬을 비롯한 이족 원소들에 비해 광학 스펙트럼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잡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사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더 많은 정보와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스트론튬은 최근 몇 년 동안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시뮬레이션 분야 응용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론튬 원자 구름은 원자 양자 프로세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개의 레이저빔을 사용해 스트론튬 가스 온도를 낮추고 원자를 움직이지 않는 지점까지 고정합니다. 그 상황이 되면 양자역학이 행동을 지배하고 원자는 양자 중첩 및 얽힘과 같은 새로운 특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측 이미지의 밝은 점 신호 하나하나는 스트론튬 양자가스의 원자 위치를 직접 찍은 것입니다. 스트론튬의 보스 허바드 초유체 상태도 찍고 관찰할 수 있죠. 초저온 원자의 얽힘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스트론튬은 먼 미래나 첨단 과학 기술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칼슘과 비슷하다는 성질은 치아나 상아질 등 다양한 조직에 대한 정보 분석에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중 하나의 사례는 약 10,000에서 11,000년 전 멸종되기 전까지 북부와 중부 아메리카에 서식했던 코끼리의 친척 마스토돈의 일생을 밝혀낸 것입니다. 물론 기후변화나 고대 인류의 사냥이 멸종의 주 원인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가끔은 최종적인 사망 원인보다 그 이전의 행보나 생애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마스토돈 상아의 겉면 일부를 분리해 레이저 분석으로 스트론튬 동위원소 분석이 가능합니다. 상아 역시 나무의 나이테처럼 반복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인 만큼 의외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스트론튬 동위원소와 더불어 기후 분석의 지표로 사용되는 것으로 소개했었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구분한다면 서늘한 기후와 온화한 기후, 그리고 겨울과 여름철의 마스토돈도 확인이 가능하죠. 결과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분석된 마스토돈 개체의 연간 육로 이동을 기록하고 서식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부해싱이라 불리는 이 마스토돈은 34살의 나이에 짝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벌였지만 패배해서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다른 동물보다 인간의 선조가 아닐까요? 네안데르탈인은 넓은 면적에 걸쳐 상당히 큰 동물을 사냥하고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만 년 후 같은 지역에 살았던 어떠한 인류는 다른 생활 패턴을 가졌을까요? 기후 환경에 의해 암석이 풍화되며 동위원소 지문이 퇴적물을 통해 식물로 전달되고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며 사람이나 동물의
치아, 범랑질로 전달됩니다. 칼슘과 유사한 스트론튬은 그 무엇보다 간단히 치아에서 검출될 수 있는 원소입니다. 에나멜을 레이저로 샘플링하고 치아 크라운의 성장을 따라 스트론튬 분석을 약 9만 5천 년 전 2명의 네안데르탈인과 약 13,000년 전에 막달레나 시대에 살았던 더 최근의 인간에게서 확보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약 60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사냥에 살아갔지만 막달레나인은 약 300제곱킬로미터의 훨씬 더 작은 영토에서 살았습니다. 중앙의 수원을 기준으로 거주와 이동이 이루어졌으며 별도로 확보한 아이벡스와 말, 붉은 사슴과 코뿔소 치아 분석으로부터 거주 패턴과 관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트론튬이 식물을 거쳐 동물에게 이동해 쌓이기 때문이며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른 특성을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스트론튬이 밝혀낸 또 다른 이야기는 로마 시대 검투사들의 식습관과 별명에 대한 진위입니다. 사회적으로 계층화된 로마 인구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로마 문헌에는 검투사들이 보리와 누에콩을 비롯한 글라디아토리암 사기남이라는 특수한 식단을 섭취했다고 이야기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직업 특성상 육류 섭취가 많았을 듯 싶지만 사실 보리 위주로만 먹고 살아갔기 때문에 보리 먹는 사람이란 의미의 호르데알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탄소를 당으로 변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식물마다의 광합성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밀이나 쌀, 보리, 감자, 콩과 같은 즉 검투사가 주로 먹었을 식물들은 켈빈 사이클을 통해 광합성하는 C3 식물로 구분됩니다. 가장 간단한 광합성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 동위원소 분석을 한다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6퍼밀 정도의 카본 13 비율값을 볼 수 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카본 12를 선호하기 때문에 무거운 카본 13의 비율이 낮은 것이죠. 다른 식물은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 열대 및 아열대 기후를 선호하는 C4 식물로 해치슬랙 사이클이라 불리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카본 13 비율을 가져 평균 마이너스 12퍼밀 정도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 선사시대 농경사회는 C3 식물을 주로 섭취했다는 것과 신대륙 원주민의 화석에서는 C4 식물에 해당하는 정보가 얻어졌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종류의 식물이 있다면 CAM이라 불리는 부류입니다. 밤에 기공을 열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말산 형태로 저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 손실이 매우 적어 건조한 환경에 유리하죠. 낮에는 기공을 완전히 닫아 물 증발을 막고 밤 동안 저장한 말산을 분해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켈빈 사이클을 진행해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건조한 지역이나 염분이 많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선인장과 같은 다육식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에페소스 지역 검투사들의 묘에서 얻어진 뼈와 동시대 일반적인 로마인의 뼈에서 안정 동위원소 비율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전체적으로 낮은 카본 13 함량으로 검투사들이 실제로 보리와 콩을 먹고 살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일반인에 비해 유독 높은 스트론튬 비율로부터 곡물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가졌음이 증명됩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많은 경우 스트론튬이 오히려 덜 상승하니 검투사는 어떤 이유에서건 채식을 하며 평생을 쌓아온 셈입니다. 원소로 알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규모의 분석도 스트론튬을 사용합니다. 원양 해양 중정석에서 얻은 안정한 스트론튬 동위 원소 기록을 조합해 해양 퇴적물에서 생물학적 탄산 칼슘의 침전 및 매장 변화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스트론튬 동위 원소 비율을 함께 살펴보면 스트론튬의 출처와 과거 동안의 해수면의 높이 변화, 그리고 탄소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탄산염 침전의 변화를 밝힐 수 있습니다. 복잡한 패턴을 보이는 스트론튬 88/86는 얕은 물에서의 탄산염 침전이나 재결정에 민감하기 때문에 산호초의 범위와 관련된 탄산염 침전 속도를 제공합니다. 탄소 순환이 기후와 해수면 변화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탄산염에 침전되어 환경에서 탄소가 제거되는 과정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 모든 스트론튬 관련 동위원소 분석은 아마도 미래에는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석회석 비료들이 현재 스트론튬 농도를 완전히 교란시켜 본격적인 농경과 비료 사용이 시작된 이후에 지층 및 동식물 정보는 기후나 다른 정보와의 연관성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검증되지 않은 흥미로운 이야기는 멸종의 패턴입니다. 과거 지구상에는 5번의 대멸종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차례의 주기적인 대규모 멸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대략 6천만 년을 주기로 발생했다고도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지구 지각 내에 주기적인 움직임, 즉 지구의 맥동이 있다는 이야기부터 우연한 결과라는 주장까지 여전히 검증된 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스트론튬 함량 변화가 6천만 년마다의 멸종과 일치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크게 이상한 소리도 아닌 것이 스트론튬은 지구 내 광석에서 발생하며 특히 화산암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화산활동과 지각활동이 거세지면 스트론튬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스트론튬 농도를 측정하며 미래 재앙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그냥 이런 관점으로도 지구를 생각할 수 있구나 정도로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스트론튬은 강한 이름과 달리 인간에게는 뼈와 심혈관 건강의 필수 원소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스트론튬 역시 존재하며 인간이 원자폭탄과 핵반응으로 지구에 만들어낸 스트론튬 90라는 방사성 동위 원소입니다. 스트론튬은 작게는 설탕 제조에서 시작해 천문학, 물리학, 생태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소입니다.